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딱 겨냥을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들 약간 기시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그 정책 실장이었나요? 그 사회수석 그 분의 이제 멘트였는데 이게 이번엔 더 강력하게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집 팔아라. 오늘은 더 센 얘기를 했어요. 뭐 다주택자들의 눈물보다는 청년 세대의 고통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집값 상승의 원흉은 다주택자고 이 다주택자들을 없애야지만 이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워딩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들을 이제 멸종시키겠다. 이 정도의 어떤 의지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최근 한 일주일, 한 열흘 사이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버틴다고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버텨봐라. 내가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앞으로 되든 안 되든 내가 일로 갈 것이다. 라는 선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들이 많아지신 거죠. 자, 이번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혹시나 기대하지 마라. 5월 9일날 무조건 실행한다 하면서 중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책실장이 야, 한두 달 정도는 밀어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시장에서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쯤 바로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무조건 실행한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투기 과열지구에다가 뭐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실거주에다가 막 규제랑 규제는 다 묶어놨는데 이 규제 하에서 집을 팔으라니까 저는 팔고 싶은데요. 팔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 말대로 팔겠습니다. 근데 팔 수가 없는데요. 형이 못 팔게 했잖아요. 라는 순수한 매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형이 팔지 못하게 했는데 저 어떻게 팔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5월 9일 전에 계약서를 써라. 계약서 쓰면은 그거는 내가 중과를 안 할게. 형, 근데 이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토허제라서 약정서를 쓰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제가 이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요. 야, 계약서 그냥 써. 아니, 그걸 못하게 형이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서부터 쓰라고. 아니, 토허제는 계약서를 못 쓴다니까요. 아니, 계약서부터 써. 왜 그러냐? 계약서를 쓰면요. 어떻게 돼요? 4개월 안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토어제는 4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4개월 안에 세입자가 나가는 집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는 보통 2년을 살죠. 거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하면은 4년을 삽니다. 마침 이제 끝날 때쯤 된 사람들 아니면 팔고 싶어도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대로라면 대통령 말대로라면 토어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어제를 풀고 뭐 투기가을지구는 뭐 내비둬도 돼. 어쨌든 토어제는 풀어. 그래야지만 이게 거래가 되는데 그럼 토어제를 푼다는 얘기인가? 안 푼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럼 토어제를 안 푼다고 칠게요. 이 사람들이 팔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이제 메비우스의 띠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5월 9일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이다. 이 정도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추석 전쯤까지 추석에서 뭐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시간 충분히 준 거 아니냐. 이때까지만 팔아라. 계약은 5월 9일 전에 하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열어줄게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토어제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넘어가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청와대 내부에도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는데 다주택자들 집 파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아니 그럼 청와대 비서진도 그렇고 지금 장관도 그렇고 다 다주택자들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솔선수범을 보이셔야죠. 라는 얘기들로 이제 반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집을 팔라는 거는 내부, 외부, 여당, 야당 상관없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팔아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또 반박도 막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보니까 53명 중에 20명 정도가 부동산 증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증세를 어디까지 핀셋 규제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거주까지 합치면 20명이래요. 그냥 11명이 다주택이고 그럼 이것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우리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집을 팔아라 했더니 그만둬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 바에는 그냥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아닐지 사람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면은 5월 9일까지면 지금 시간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4개월 안에 참모진들이 판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가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땠습니까? 보통 이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은 자녀한테 막 증여를 해요. 자녀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명의를 막 바꾸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토어제에다가 다 묶어놔가지고 토어제는 증여를 못 하거든요. 이 부담부증여라고 전세 끼고 증여가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토어제 내에 있는 집을 순수하게 증여를 받으려면 세금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죠. 그럼 증여를 못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내보내고 팔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어찌 보면은 이분들의 움직임을 보고할 수 있는 여유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 자, 그런 와중에 어쨌든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공급 대책을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가 있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결론으로 빠르게 모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발표는 되게 좀 웅장하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국토부 장관님이 또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집은 누군가한테 그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을 끝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게 참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그 불안감은 뭐에서 오는 거냐면 규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출 규제를 더 할까봐, 그리고 막 더 공급이 안 될까봐,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거지, 집을 사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 싶어지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더더욱 강력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 뭐냐면 1, 2구 대책을 한번 찬찬히 따져보니까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3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3천 가구면은 크게 뭐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뭘까를 보면 대부분 뭐 복합 청사 같은 거예요. 그냥 주민센터 부시고 뭐 새로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뭐 100호, 뭐 90호 이런 것들 짓는 것들, 이런 것들 착공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고서는 사실 뭐 당장 될 수가 없죠. 용산 정비창, 그다음에 뭐 경마장, 뭐 이런 것들 내년에 어떻게 착공합니까? 캠프킴 뭐 지금 토지 정화부터 해야 되는데. 자, 거기다가 이제 공급 6만 호 중에 1만 호는 이제 임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부분 이제 공공청사 같은 것들로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번 대책에 나와가지고 그게 실제로 된 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봤더니 대부분 원룸형이 많습니다. 원룸형이고 그냥 주거 복지 차원에서 짓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없거든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작거나 좀 좁거나 구조적으로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당연한 거죠. 이게 주민센터를 부셔가지고 새로 짓는 건데 부지가 넓지도 않지만 그 부지 안에다가 세대수를 또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촘촘하게 짓습니다. 약간 좀 오피스텔 원룸같이 짓는 게 많아요. 가보면 실제로 뭐 1인 가구들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매입 임대 공급량을 최대치라고 자랑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1년째 빈집도 속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인데, 기본적으로 관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보고서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라는 거는 숫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0세대를 매입하느니 3000세대를 매입하면 잘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예산으로 1000세대를 살 거를 3000세대를 살려면 더 위치가 안 좋거나 더 소형이거나 더 막 안 좋은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3000세대를 확보한 공무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소외되는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요즘에 공공임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아예 지원자가 제로인 단지가 꽤 많습니다. 뭐 단지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냥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이게 왜 있지? 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샀어요. 안 팔리니까 그런 거를 산 것도 있지만 산자락에 막 언덕배기 끝자락에 있는 막 그 공공임대 빌라가 있어요. 가보면은 월세는 싸거든요. 근데 이 신혼부부들이 살으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1년 동안, 막 6개월 동안 공실돼 있고 이런 것도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국토부가 이제 이런 그 비난을 좀 의식을 했는지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2020년 8사 대책을 좀 재탕한 거 아닙니까? 라는 뭐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우리가 훨씬 더 빨리 할 거고 미리 좀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뭐 협의를 한다고 되느냐? 산 넘어 산이 아직 많은 거죠. 자, 왜 그러냐? 가장 먼저 이제 주민들의 반발인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곳들은 어김없이 그 주민들이 어찌 보면 되게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에다가 노조까지 이제 지금 약간 산 넘어 산인데 특히 이제 마사회가 지금 큰일입니다. 마사회 노조도 있잖아요. 일절 협의 없는 행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경마장을 옮기라는 거는 마사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아니 우리는 마사회가 경마장이 과천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 가겠지 했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막 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뭐 전라도로 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싫겠죠. 근데 그 싫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업을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과천의 경마장을 만약에 뭐 새만금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매출이 반토막이 날까 반의 반토막이 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될 정도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경마 산업부터 다 이제 침체가 오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이제 생계가 달린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 바로 지금 노조에서 결사반대하고 있고 이게 과거에 과천은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 게 과천 정부청사에다가 4,000호를 공급한다고 한번 2020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과천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과천 시민 시체 위에 어디 한번 지어봐라 이런 것들을 막 애드벌룬 달아가지고 막 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플랜카드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온갖 곳들에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전전긍긍하겠죠. 그래서 처음엔 한다고 하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내가 뽑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알겠다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뒤에서는 또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일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사전 작업 많이 했기 때문에 협의하면 된다 하는데 그 공무원들끼리 사전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민 그 시민들과의 협의가 더 중요한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사회 노조는 이제 반대 성명을 아예 제출을 했고 24,000명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강대강으로 붙는 거예요. 이제 강대강으로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표가 많은 쪽이 뭐 이길 것 같긴 한데 이 어떻게 운영에 뭐를 잘 부려가지고 뭐 옮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반대했는데 또 한다고 하면서 지금 노원 쪽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릉 CC를 또 개발하냐 우리가 어떻게 막았는데 라고 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시작했구나 하면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야 연장 꺼내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될까라는 거는 또 이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신도시 공급도 차질 없이 잘하겠다라고 이제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남양주 왕숙 2가 이제 지연을 하기로 또 이제 고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거를 잘 해야 돼요. 우선은 하던 거를 잘 해야 되는데 하던 것들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더 빨리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하던 것들은 왜 지연이 되냐라는 걸로 이제 다시 이야기가 돌고 돌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거는 더 빨리 하고 그리고 늦게 하는 것들은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갑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빨리 공급하겠습니다 하는 좀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꾸로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주비 대출 세금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 규제는 그대로 두고 신규 공급 얘기만 한다. 이런 게 지금 시장의 평가고 양도세 중과를 늦추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아니 토호제가 있는데 집을 어떻게 팝니까? 여기서부터 또 다시 또 돌고 도는 거야. 아니 그럼 토호제를 풀어주고 나서 뭐 집을 팔라고 하시든지 뭐 하나만 해야지 뭐 A, B, C인데 A, B, C 다 해놓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얘기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 팔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유세 높아지고 양도세 높아질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더더욱 어떻게든 안 팔겠죠. 왜냐면은 보유세가 양도세보단 싸거든요. 양도세는 82.5%인데 보유세를 80%를 때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우선 버텨보겠다. 최대한 버틴다. 못 버티게 하면 어떻게든 월세든 전세든 올려가지고 버텨보자. 안 되면 뭐 우리 애를 주든 아니면 애한테 뭐 용돈을 받아가지고 살든 하면서 버텨보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의 의도대로 하려면은 토호제도 풀고 해서 단기적으로 뭐 해주든지 아니면 뭐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한시적으로
뭐 세입자가 있는데도 전세 끼고 팔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그러니까 실무적 조치가 없다면은 이게 정책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자, 국토부 1차관이 2월에 또 주택 공급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협의가 지금 안 돼가지고 발표 못한 게 많다. 그러니까 요거 모아가지고 또 이제 발표를 할 거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태릉 골프장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그때랑은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의견인데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노원 그 구민들이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꿀까? 이건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이게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의 또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겹겹이 이게 또 산 넘어 산인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가 부지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산공원입니다. 이 용산공원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센트럴 파크를 만들겠다 해서 서울 시민들이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어찌 보면 제일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서든 30분이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심지 딱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되게 뭐랄까 효율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녹지를 분산시키면은 뭐 규모의 경제도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대규모니까 안에다가 이제 멋지게 꾸며 놓으면 우리 집 앞에는 공원이 없어도 내가 한 30분 정도 뭐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엄청나게 넓은 공원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공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한 2만 채 정도 지을 수 있다. 이게 옛날에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옛날에 용산공원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한 10,000채, 2만 채 짓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한 5년 전입니다. 근데 그걸 또 다시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네요. 이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용산이라는 곳에다가 대규모 아파트를 또 집어넣으면 이런 부지가 또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드는 게 좋은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대로 두고 여기 공원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만드는 게 나은지, 이거는 이제 선택일 텐데 현재 여당과 뭐 정부는 이제 후자를 보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고밀도로 하기보다는 있는 땅을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좀 채우자. 근데 이게 도시 효율화의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원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원의 사유화가 되겠죠? 어찌 보면은 이 공원에 임대 아파트가 생기면 그 임대 아파트는 엄청 좋겠다. 남쪽 북쪽으로 다 그냥 공원 뷰예요. 뭐 한강뷰도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한테는 너무 과도한 혜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국토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루머가 많다. 그래가지고 보유세를 뭐 연 3%를 때리겠다 하는 얘기들이 막 찌라시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찌라시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말하지 않은 것도 사실처럼 느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니까 이거를 뭐 통제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말 때문에 실제로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그랬다더라 하면은 잘 안 알아보고 막 집 뭐 덜컥 파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막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장에서 명확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만 하게 통제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보유세를 뭐 3%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보유세 인상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인상 쪽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인상률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국토부가 뭐 찌라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입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다. 이 말은 뭐다? 결국에는 이제 다주택자와의 전쟁 선포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주택자를 넘어서 이제는 1주택자도 고가 1주택자들한테까지는 어느 정도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위를 때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엔 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 고통받고 나는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과거에 임대차 3법 나오고 뭐 규제책들이 집값을 어떻게 올렸고 그 올린 게 또 전월세로 또 전이가 돼가지고 동두천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 됐었던 게 고작 5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좀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 이쪽으로 가기로 했으면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